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형 해설인데,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이 길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종종 저는 그 난제에 대한 질문을 봉착하게 됩니다만, 그럴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자연과학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자연과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은 저는 그것은 물론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렵지 않게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법문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확실히 깨달은 도인이 아니기 전에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종종 느끼곤 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하는 여러 가지 카운셀러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대부분 엉터리라는 것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저는 그 엉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도인을 모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난제에 대한 질문에 도인이시라면, 부처님이시라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본래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가 봐요. 한참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독소백편의자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꾸 이 난제를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해답을 할까? 부처님이시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러면서 부처님을 자꾸 향하다 보면은 내 속에 여러 가지 무지와 무능이 사라지면서 어느덧 해답이 나와서 대답이 가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았습니다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도인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느껴진 것, 그것을 오늘은 답변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법사님 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청년부 김재원입니다. 법사님께 드리는 첫 질의응답이라 제 소개와 바른법 연구원을 만나게 된 계기,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변화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기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22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와도 함께 살았습니다. 성실하시고 일을 즐거이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는데, 어려움을 너무 모르고 자란 탓인지 어린 시절 저는 자신밖에 모르고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불같고 며느리가 집 바깥에 나가는 걸 싫어하셨던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집 근처 비구니 스님들이 계셨던 절에 다니시다가 불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씩 어린 저를 데리고 절에 가시거나 절에서 들은 법문이 좋은 날에는 집에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저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재원이라고 저는 대답을 했고, 어머니는 그건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엄마가 너에게 지어준 이름이고, 엄마 뱃속에서 있기 전에도 네가 있었는데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2019년 법사님의 법문을 만나게 되셨고 원탄법당에 주말 출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19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갤러리 관장님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저의 마음을 잘 아시던 어머니는 제게 거표지가 파란 불경책 한 권을 주고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힘든 마음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금강경을 읽어나가자 어머니는 법사님의 책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주셨고, BTN 내안의 선지식 금강경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뜬구름 같고 이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다른 불법에 비해 법사님의 법문은 현실적이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점에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있는 금강경을 구입해 공부하면서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을 매일 읽는다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퇴근 후 집에서 조용히 금강경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금강경을 읽고 나면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곧 금강경을 읽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금강경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1일 원당 법당에 첫 주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당에 도착해 방에 자려고 누웠는데 누운 자리가 몹시 좁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힘들어했던 모든 일들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다른 일, 아주 먼 곳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당 법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법당에 다니면서 저에게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로는 몸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갤러리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저는 유학 시절 앓던 피부병이 재발하여 항상 얼굴이 붉고 염증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양약과 한약을 모두 써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병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나는 무식업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노라를 미륵존 열애을 정진을 하였습니다. 또 노트에 계속 쓰면서 계속 되뇌이며 이 병을 앓고 있는 모든 분들이 병이 나아 부처님 전에 환심 내오시고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짓기를 발언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은 이 병이 본래 나에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오빠의 추천으로 지방의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고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전의 의사들과는 다른 병명으로 진단을 해주셨고 그에 따른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을 먹고 돈을 써도 낫지 않던 피부병은 이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약을 먹자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 현재는 약을 먹지 않고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로는 제 마음의 변화입니다. 제게 장미의 가시 같다고 말하던 가족들은 제가 법당에 다니면서 성격이 많이 유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법사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니 타인의 단점만을 찾아보던 저는 어느덧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먼저 미소를 지어 인사를 하는 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생각이 시작되면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힘들어했던 저는 그 생각들을 부처님께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폭풍 속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던 생각들이 조금씩 잠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법당에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던 아버지는 제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시고 요즘은 좋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현재 미술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하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작업을 할 때는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한 마음으로 작업을 만들었는데 금강경 공부를 하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시봉하기 위한 작업,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작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강경식 지혜교육을 통해 작품을 만들 때 아이디어가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참이 아니라 허상이고 저의 착각이며 본래 없는 것을 알고 바쳐서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창조성으로 작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작업을 하며 두 가지 질문이 생겨 선지식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술 작가로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고 홍보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이 아상을 키우게 되어 금강경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법사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작가의 삶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업실 한 구석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림만 그리는 화가의 삶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어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어 광고하고 활동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위의 작가들을 보면 이를 잘 활용하여 유수의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컨택이 오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을 홍보하는 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 밸런스가 깨진 작가의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를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미지의 범람에 시각적으로 피곤하고 지쳐버린 것도 이유이지만 제 자신을 홍보하는 과정에 나가 들어있어 이것이 자칫 항상 겸손하고 하심하라는 법사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치심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미술계 사람들은 모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를 홍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사님, 저는 전공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나를 홍보하여 그것으로 인해 얻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보다는 조용히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꾸준히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름을 날려 유명세를 얻는 작가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좋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된다면 성공도 자연스럽게 함께 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 혹은 고집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법사님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넓은 곳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가 되면 재정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려면 박사 과정을 받는 것이 모든 이들이 거치는 과정 같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공부를 통해 제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작가로서 성공해서 교수의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코스, 즉 교수가 되려면 박사를 해야 한다는 코스를 진입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성지식님의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 김재원 보살님의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으셔서 이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어떤 것이 핵심적인 질문인지 잘 기억하시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 꼭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것, 즉 밝아지는 길에 이런 점을 착안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일단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또 제 소견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검토할 내용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다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읽어보면은 성실하시고 일을 즐겨 하셨던 아버님 덕분에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는데, 어려움을 너무 모르고 자란 탓인지 어린 시절 저는 자신밖에 모르고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밝은 이들은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하고 네가 최고다라고 해도 성질이 까칠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잘하고 네가 최고다라고 해도 겸손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탓인지 자신밖에 모르고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 이것은 부모님이 잘해 주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가져온 본래 습관이다. 발근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전생을 너무나 훤히 내다보는, 또 예를 들더라도 금생 예만 드는 게 아니라 전생 예까지 들을 수 있는 도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은 거의 선천성이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칠한 성격은 절대로 부모님이 잘해줘서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습관이라고 할지, 요것은 좀 고치는 것이 사람을 파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전생이라는 걸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생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지 않으면요, 많은 난제에 대한 해답을 한 걸음 더
해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생의 개념이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종종 난제에 대한 자기 소견을 얘기하고 처방을 내려주는 수가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잠재의식의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잠재의식, 즉 무의식이라는 것은 전생을 바로 도입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잠재의식 속의 70, 80은 바로 전생의 자신의 습관, 기질, 이것을 그대로 드러나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기질은 전생부터 가져온 기질이다. 이럴 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난제를 극복하는 데도 아마 좋은 바람직한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 큐레이터에서 일을 했는데 아마 그 상사하고의 갈등도 있었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갤러리 관장님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저의 마음을 잘 아시던 어머니는 저에게 겉표지가 파란 불경책 한 권, 아마 그게 금강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지원 보살님은 이 미국에서 공부한 소위 뭐 서양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젊은 인테리가 한자가 수두룩하게 섞인 이런 금강경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견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금강경이 그렇게 친숙하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고 어머니한테서 받는 대로 그대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해설지까지 보게 됐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밝은 이들은 금강경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은 전생에 대단한 선근이 있기 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금강경은 사람마다 틀립니다만은 우리 스승께서는 부처님이 가장 밝으실 때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의 엑기스, 핵심, 그리고 가장 밝아지는 법이 다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한 좋은 마음을 낸다라는 것 자체는 대단한 선근이 있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있고 생사를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금강경, 또 자기 자신이 영원히 부처가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에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호감을 느낀다는 것, 마음이 쏠린다는 것은 전생을 아는 도인만이 대답을 하는데 대단한 선근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이 금강경 좋아하게 되질 않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강경을 독송하고 취미에 붙이게 됐다. 또 실천하게 됐다. 이것은 상당한 숙세의 선근이면 안 된다. 또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칭찬하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공부가 점점 김재원 보살님은 이제 금강경 2년 후 깊어집니다. 저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금강경이 매일 읽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저의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퇴근 후 집에서 조용히 금강경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금강경을 읽고 나면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곧 금강경을 읽으며 하루를 맞이하고 금강경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출가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금강경 7독에 매여 있는 사람은 7독을 집착하다 보니까 뭐 전철 속에서도 읽고 뭐 심지어는 뭐 그 불경 화장실 같은 데서도 읽으면서 하루에 7독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 밝은 그 도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금강경은 법다운 장소에서 읽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재원 보살님은 퇴근하고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도 너무 스트레스가 힘드니까 사무실에서 금강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강경을 읽으면 사무실에서도 마음이 후련히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은 전 종종 그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직장에서 금강경을 읽는 것은 눈치 보고 읽는 거고요. 경건한 마음이 동반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이것은 가능한 대로 그 법이 쓰도록 하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딱 읽을 때 그 금강경의 실감을 더 잘 느끼고 그것이 자기 것이 자기 몸과 뼈에 스며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처음에 이제 그 피부병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실천이 이제 피부병을 고친 것으로 나와졌는데 이 금강경 실천이 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금강경을 신해행증, 믿고 해석하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금강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천을 해야만이 금강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고 믿고 해석하는 것만 갖고 독송하는 것만 갖고는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실천이 뭐냐 하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바쳐라. 무슨 생각이 있는지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병도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병도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배고픔도 착각인 줄 알고 그 배고프다는 생각을 바쳐라. 이게 금강경 실천입니다. 그런데 피부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피부병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피부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지 어떻게 금강경 갖고 고치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안 갑니다. 근데 김재원 보살님은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밝은이는 보통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평범하게 해석을 하지만 밝은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전생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이다. 금강경 공부를 해서 실감을 느꼈던 사람이다. 이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 들었을 때 병원으로 달려가기보다도 그 병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병이 착각인 줄 알고 잘 바쳐서 그 병이 두렵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병이 낫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병이라는 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인 줄 알고 이제 그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면 병이 두렵다는 생각이 점점 가라앉아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서 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체험을 저는 여러 군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병의 뿌리가 깊은 경우가 있어요. 암 같은 거라든지 이 피부병도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바치는 방법으로 조금 부족하고 바치는 방법 플러스 여기다 복을 지어야 돼요. 복을 짓는 것을 해야 완전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복을 짓는 게 뭐냐 하면은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바치게만 하면 의사 안 만나도요. 고쳐진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죠. 약간 미진한 것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복 짓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제 생각으로는 그럽니다. 잘 받쳐서 그 한의사를 만나지 않았어도 그 병은 거의 시간 문제로 나아졌을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바치게 되면 또 명의를 만나게 됩니다. 명의를 만나서 이제 결국은 그 명의를 통해서 약을 먹고 안쾌가 됐다라는 얘기지만은 그 명의를 만난 것 자체가 금강경 공부의 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참나의 위력, 부처님의 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아마 밝은이는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병도 이제 고치면서 점점 더 이제 금강경에 대한 아마 실감을 느끼게 되고 금강경이 아마 심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병도 낫지만 또 이제 그런 그 사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병도 고쳤지만 지 마음도 편안해졌다.
그전에는 제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특이한 성격,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얘기한 것좀 까칠한 성격, 즉 한 생각이 시작되면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힘들었던 그 생각, 이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거고, 그 생각은 아마 피부병을 유발시켰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누가 밉잖아요. 또 누가 좋잖아요. 그러면 미운 생각 잠깐마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다가도 또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미워도 한 번 미워면 조금 미워다 관둬야 되는데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끝없이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미워지는 게 아니라 꼭 관련된 딴 사람까지도 죄 미워지면서 생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하나였습니다. 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김재원 보살님도 본인의 생각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학자를 만나도 그 정확한 원인을 설명을 잘 못합니다. 근데 발근이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저는 그 발근이는 이렇게 해석할 거로 생각합니다. 전생에 상당히 살생한, 누구를 되게 미워해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했던 업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 생각 빠져들어가면은 전생에 그 일을 죽였죠. 왜 죽였냐면 그 전생에 내가 살해를 당했으니까 전생에 대를 갚으면서 서로 응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살생업보 있던 생각, 업보가 있는 사람은 한번 생각이 일어나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도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이제 수업 시간에 딱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제는 빠져들어간대요. 이제 그 수업은 잡친 거예요. 자기 걸 통제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지중한 업보가 자꾸 생각을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도인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심리학자들은 전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줄 모르고 명쾌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알맞는 처방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도인은 전생을 보고 이건 틀림없는 전생의 원인이고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깊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 단순히 언어 치료로 갖고는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가를 해서 일주일 동안 뭐 가행정진을 해봐라. 매일 미륵전열협을 1시간 정근을 또 해봐라. 뭐 이런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뿌리 깊은 전생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뿌리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생각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힘들어했던 저를 자꾸 바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저겁니다. 많이 결혼을 아직 안 했죠. 했다면은 더 헤어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한테도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내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도 고통의 원인이지만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업보를 불러들여요. 그런 업보를 불러들이면서 그 두 업보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업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고 이 바치는 방법으로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를 해야 자기가 유명해지고 유명해져야 돈도 벌고 식생활도 해결하고 이게 아주 추세로 돼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면 아마 사회생활에서 도태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발근이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세상의 추세니까 그대로 자기 홍보해라. 자기 PR 시대니까 부지런히 PR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근데 PR 한다고 또 그렇게 꼭 PR 하는 것만큼 자기가 유명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발근이들은요, 발근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PR하지 않아도 된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런 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한 마음만 딱 먹고 홍보하고 싶은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기 작가가 될 것이다. 아마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새 자기 PR의 시대인데 부지런히 PR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시대의 추세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요. 자기 속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강경 하는 사람은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광고를 통해서 또는 자기 PR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무척 힘들더라고요. 홍보 굉장히 돈 많이 내고 해도 소정의 성과 거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 홍보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바치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작품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사주고 이래야 뭐 식생활도 되고 뭐 또 부처님 시봉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잘 바치기만 해도 됩니다. 잘 바치고 이제 가끔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저는 무조건 홍보의 길로 가지 말고 홍보하고 싶은 생각도 일단 한번 바쳐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바치게 되면은 과연 홍보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알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 세우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이때는 좀 홍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는 일단 바치는 게 좋습니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하는 것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한다니까 무조건 다 따라서 하는 방법은 성과를 이루는 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속에서 그냥 내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이렇게 솟아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고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생각이 드는 수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받쳐보세요. 내가 홍보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 생각을 바쳐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자꾸 바치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주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이 저절로 차면은 알아지는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되니까 제 경험 얘기를 조금 한번 하겠습니다. 참 지금은 훨씬 덜합니다만 예전에 제가 법당을 꾸려가는 데는 너무나도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전 제 봉급 갖고는 도저히 법당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서 좀 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불교계에서 어떤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을 받으면 1,000만 원의 상금도 주고 2,000만 원의 상금도 주고 심지어는 1억의 상금을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을 바라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법당 살림을 위해서 그 돈이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바라는 것보다도 그 상금을 타서 법당이 어려운 열악한 제작에 좀 보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응모에 프로포자를 쓴다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짜리 상금에도 응모를 했고요. 불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상이었습니다. 2,000만 원짜리에도 응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었는지 보기 좋게 다 탈락을 했습니다. 차점으로 떨어지면 뭘 해요? 떨어진 건 떨어진 거죠. 누가 그래요? 당신 내가 응원을 했는데 차점으로 떨어졌대요. 그런 소리 하지나 말지. 저는 참 하늘이 나를 이렇게 나는 상금을 타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모든 상금을 건 이런 응모하는 일에 일체손 띄기로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아무리 내가 재정이 어려워도 그 상금을 타서 열악한 법당 살림에 보태고자 하는 생각은 완전히 띄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일만 서서히 하겠다. 제가 언제 새벽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검정콩이 한 마리 있고 흰 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흰 콩을 찾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럼 흰 콩을 찾는 사람은 검정 콩을 막 휘지면서 흰 콩만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탐심을 키우는 거고 검정 콩을 하나하나 주워내기만 하면 흰 콩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게 백 선생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흰 콩을 찾기 위해서 어디 응모하는 일을 이제 관둬야 되겠다. 검정 콩을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망원동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한 40, 50대 된 젊은이가 나한테 왔어요. 저는 모모 대학에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생각에는 교수 같지는 않고요. 직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 같은 이가 초라한 나한테 찾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거기 직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 때문에 혹시 그 대학의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아니라 총장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안했습니다. 저는. 총장님이 여기 어떻게 오세요? 그랬더니 요번에 큰 상이 있는데 3천만짜리 상이래요. 그 상을 타려면은 서로 이제 프로포잘 쓰고 응모하고 서로 PR하고 이력서 쓰고 이래야 겨우 타는데 그렇게 해서 적합한 사람을 고르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적합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를 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법사님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법사님은 응모에 응하지도 않았지만은 만장일치로 법사님은 이 상을 주는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러지 뭐예요. 그게 아마 아실 겁니다. 무슨 상인지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인스타그램을 쓰고 뭐 페이스북을 쓰고 이런 데 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검정콩 하나하나 드러내는 마음으로 복을 갖고 지어라. 복이 무르익고 성장할 때 그 상은 저절로 오게 될 것이다. 그 상만 오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상을 받은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당에 몰려드는 그런 실감나는 경험까지도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바치세요. 그래야 좀 점잖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잘난 척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틈만 나면 그냥 잘난 척하고 자기 뭐 이러는데 우리는 참 건강경 가르침을 배운 불자답게 그래 그런 상 다 당신네들이 가져가라. 난 오로지 검정콩을 주워내는 데만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가시면은 상도 상이지만은 상 이외에 플러스 알파 더 큰 축복으로 돼서 되돌아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사 과정을 해야 교수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뭐 석사만 해도 교수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박사도 또 뭐 해외에서 또 저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해야만이 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사 과정이라는 것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아주 필수 과정이에요. 박사 안 따면 요새 교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박사라고 해서 꼭 실력이 있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박사 과정을 교수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박사과정 하지 말란 말이냐. 박사과정을 하되 교수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시지 마세요. 박사과정으로 해서 진리를 탐구한다. 이런 자세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만 잘하면 결과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목표로 해서 치달립니다. 흰 콩으로 해서 치달리면은 그리고 과정을 희생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박사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면 대충 해요. 뭐 컨닝도 하고 그리고 뭐 별짓 다 해가면서 일단 박사를 받고 나면은 이제 교수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정말 소위 사이비 교수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금강경하는 불자라면은 박사 과정을 교수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진실로 진리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박사 과정만 잘해도요 대단한 논문을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교수가 되더라도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요 그 과정이 너무나 희생이 됩니다. 희생이 되고 교수가 되도 날라리 교수가 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탐 대실의 한 예가 됩니다만은, 불자들이라면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바늘 허리 메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듯이 또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일시적으로 성공하면은 그 뒤에는 또 비참한 그 뒷일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박사과정을 한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진실로 할 때 교수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이왕이면 성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난 교수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이 박사과정에 들어왔다. 그럼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많은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되더라도 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요. 바라지도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길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